근숙이 언니네는 도남시장 뒷골목에 있었다. 오래된 낡은 집이었지만 터가 넓고 부엌이 따로 달린 방이 많은 게 새 놓아 먹기 좋게 생긴 집이었다. 전에 새 살던 사람 중엔 피난 갔다 돌아온 집도 있어서 그 큰 집에 근숙이 언니 혼자 있어도 별로 휘해 보이지 않았다. 도남시장 안에도 그 언니네 소유의 점포가 여러 동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은 정식 점포는 세입자가 환도를 하지 않아서인지 거의 닫힌 채였고 노점이 더 성업 중이었다. 장사란 비슷한 업종끼리 서로 어울려야 손님이 꼬이는 법이라 포목이나 귀금속, 아동복, 메리아스, 바느질집, 누비 이불집 등 깨끗하고 값나가는 물건을 취급하던 가게 앞을 푸성귀, 생선, 잡채나 순대 따위 즉석 먹을 거, 툭하면 들고 뛰는 미제장수 등 노점들이 차지를 하니까 점포에 새 들려는 사람도 없다고 했다. 현재도 별 근심 없이 가족들 오기만을 기다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앞날은 더 밝고 풍족할 것 같은 언니가 부러웠다. 근숙이 언니는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까닭을 알고는 부질없는 근심 걱정에 피를 말릴 게 아니라 식구들이 돌아왔을 때를 생각하여 무언가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녀는 언제나 지당한 말만 했다. 나는 진중하고도 사려 깊은 그녀의 태도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 건 식구들의 안부를 몰라서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그들을 책임질 자신이 없어서였다.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겠지만 무사히 도강을 해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더는 숙부네가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터였다. 실은 나도 아직 그걸 인정할 용기가 없는데 말이다. 그렇게 말하는 군숙이 언니는 한강 부교 위에서 고꾸라질 듯이 못나게 구는 내 뒤에서 느릿느릿 당당하게라고 타일러 줄 때와 다름없는 능청맞도록 여유로운 태도였다. 나는 무슨 영감이 집인 것처럼 그런 그녀를 이 지옥 같은 안절부절함에서 확실하게 떠오를 수 있는 손잡이처럼 느꼈다. 나는 솔직하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녀는 슬슬 산책이나 하자고 하면서 집을 나와 미아리 고개 밑까지 갔다가 길을 건너 반대편으로 해서 삼성교까지 걸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다. 대강 우리가 돈벌이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였다. 너 너희 작은 아버지처럼 시골서 행색계나 하면서 체면 차리고 살던 어른이 지게꾼 노릇까지 했다는 거 그거 너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정말 니네 의리 있는 집안이더라. 그 은혜 생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 알았어 언니. 그건 우리 집안 일이야. 그땐 그것밖에 돈 벌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거라도 하신 거고. 딴 일이 생기니까 안 하시겠다는데 뭘 그래. 난 되레 지금이 어느 때라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일보다는 체면을 따지는 게 이상하더라. 나는 숙부에 대한 새로운 원망 때문에 언니에게 눈을 보얗게 흘기면서 대들었다.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 이 난리통에도 돈벌이는 세고 셌어.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죽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야. 그런 게 어디 있다고 그래? 있으면 가르쳐줘봐. 난 할 수 있어. 우리 나이가 이 최전방에서 제일 쉽게 빠질 수 있는 데가 어디겠니? 그렇지만 넌 못할걸? 내가 양공주 노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언니 누굴 놀릴 셈이야? 놀리는 게 아니라 못해서 못하는 거 할 수는 있는데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남아서 속이 상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언니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 둘의 능력을 다 합쳐서 생각했건만도 그렇다는 소리야. 우리는 더위와 시리에 짓눌려 기진맥진한 채 수양보들이 늘어선 성북동 개천가에 주저앉았다. 그래도 나는 근숙이 언니한테서 묘안이 나올 것을 단념하지 않았다. 남의 희망을 부추긴 이상 수습할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할 것 같았다.
너 그때 향토 방위대에 입고 나오던 하늘하늘한 옷 지금도 있지? 그건 왜 물어? 뚱딴지같이. 너 그거 입고 나올 때 참 보기 좋았댔어. 사무실이 다 환해지니까 남자들도 일할 맛이나 했고. 그때 김순경이 매일 드나든 것도 너한테 반했다기보다는 그런 분위기 때문이었을 거야. 전시에다 이놈의 서울은 최전방이나 마찬가지니까 보이는 것마다 오죽 무뚝뚝하고 살벌하냐? 그래서 평화적이고 여성적인 화사한 분위기도 상품이 될 것 같잖니? 그래 그럼 언니는 포주나 해먹어라. 나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박차고 일어섰다. 언니가 따라 일어서면서 자근자근한 목소리로 타일렀다. 들어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합치니까 뭐가 될 것 같아. 나 이래봬도 우리 집에서 손님 접대도 많이 해보고 언니들도 여럿이라 마실 것도 잘 만들고 도넛도 만들 줄 알고 매잡과랑 한과도 만들 줄 안다. 시장 속 우리 가게에서 그런 장사를 동업했으면 좋겠는데 내 분위기는 시장통보다는 조금 더 고상한 데였으면 싶어. 업종도 순댓가게 앞에서 해먹을 수 있는 업종이 아니고 평화시 같으면 다방에 들어가고 싶은 손님이 상대니까. 지금 그런 손님이 있을까? 언니가 그런 기술이 있는 건 믿어도 되고? 나는 금방 마음을 풀고 헤헤거렸다. 세고 센 게 군복 입은 사람들인데 뭐가 걱정이야. 게다가 내가 대학생이라는 것만 소문이 나봐. 지적인 분위기까지 더 물어주는 거지 뭐. 까짓거. 동업에는 합의했지만 얼마씩 자본을 댈까는 의논도 안 한 채 일이 빠르게 진행이 됐다. 장소가 뜻밖의 쉽게 결정됐기 때문이다. 시장 거리도 그랬지만 대로변에는 문을 연 점포가 더 드물었다. 마음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왕이면 전차 정거장 근방에 눈독을 들였지만 마땅한 복덕방도 없고 해서 마침 문을 연 도장포에 들어가 물어본 게 곧바로 연대가 맞은 거였다. 도장포 주인은 한쪽 다리를 눈에 띌까 말까 하게 저는 30대의 남자였다. 점포는 안으로 살림집과 통하게 돼 있었는데 세를 든 게 아니고 자기 집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가 그의 신체적인 약점을 알아보기도 전에 자꾸 그 얘기부터 하려고 했다. 모르고 있다가 아, 저 사람이 병신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게 싫은 모양이었다. 병신 자식 떡 하나 더 주는 식으로 부모가 이 집을 장만해 주었다느니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고 딴 형제들은 의용군 나가고 제2국민병 나가고 지금 다 소식을 모르는데 자기만 멀쩡하다느니 하는 묻지도 않은 소리들이었다. 그런 신체적인 콤플렉스 때문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운 것 같았다. 피난 가서는 되레 그 기술로 잘난 사람들보다 먹고 살기가 더 수월했건만 대로변에 버젓한 자기 가게 생각이 굴뚝 같아 길을 쓰고 돌아다와 보니 하루 목도장 두세 개 파기도 어렵다고 했다. 두렁거리는 기색의 살림집에서 그의 아내가 아이를 업고 나왔다. 우리가 마땅한 가게터를 구하러 다닌다는 소리를 듣더니 반색을 하면서 그녀도 이 집이 도장포로서는 너무 넓어 한쪽에 문방구를 차렸으면 한다고 했다. 바로 뒤쪽이 도남국민학교인데 아침에 등교하는 걸 보면 아이들 수가 하루하루 느는 게 앞으로 유망할 것 같다고 하면서 남편 눈치를 보았다. 남편은 그까지 코 묻은 돈 챙길 생각 말고 아이나 잘 보라고 퉁명스럽게 잘라 말했다. 그리고 도장에는 싸구려 목도장만 있는 게 아니라 금값보다 더 비싼 도장도 있다면서 한길가 쪽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진열장 속에 늘어놓은 옥, 상아, 뿔, 수정, 빛깔이나 무늬가 신비로운 각종 돌 따위를 보여주었다. 사람 몸에 핏줄 같은 무늬가 든 돌이 있는가 하면 산수화를 방불케 하는 무늬가 든 돌도 있었다. 그런 인재를 보여주는 그의 손놀림은 신중하고도 섬세했다. 길 가는 사람이 보이게끔
꾸민 진열장은 보통 집의 들창만한 크기였지만 유리가 깨끗하고 가게 안이 안 보이게 차단한 커튼도 빛깔 곱고 값비싼 춘추 비로드여서 도장포의 전체적인 분위기하고도 안 어울렸지만 공포와 군기와 날림이 주조를 이루고 있는 이 최전방 도시하고는 또 얼마나 부조화스러운지 민망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그 남자가 얼마나 그곳을 아끼고 공들여 가꾼다는 것은 알만했다. 당시 비로드는 가장 값비싼 밀수품이어서 한복지로도 상류층에 크게 번지고 있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엄마한테 가장 해달라고 싶은 게 바로 그 비로드 치마였다. 저희는요, 피난 다닐 때도 아이 한 번 안 안아주고 저 돌만 지고 다녔대요. 여자가 마치 손이 시누이한테 일러바치듯이 애교 반, 원망 반의 코맹맹이의 소리를 냈다. 이 커튼도 아주머니 치마 뜯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근숙이 언니가 웃지도 않고 무뚝뚝한 소리로 물었다. 나중에 뺏어다 휘장을 만들든지 말든지 그놈의 비로드 치마 한번 입어나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실없는 소리를 하는 사이에 네 사람은 흉어물 없이 속내를 털어놓게 되었다. 우리 둘의 동업에 그들도 한 사람 몫으로 참여하겠다는 말은 남편이 먼저 했는지 여자가 먼저 했는지 생각나지 않지만 동시에 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들의 부창부수는 완벽했다. 그들은 도장포를 걷어들이고 도배를 새로 해서 우리에게 내놓고 근숙이 언니는 재료 깎아 기술을 제공하고 나는 가게를 보는 소위 가오 마담 노릇을 해서 이익은 공평하게 3등분 한다는 조건이었다. 도장포집 여자는 청소 설거지 등을 틈나는 대로 무료 서비스 하겠다고 했다. 여자가 묻어나기도 했지만 도장포가 워낙 파리를 날리고 있을 때라 우리가 굴러들어온 복처럼 보였었나 보다. 그렇게 해서 가게터 문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해결이 되었고 서로 믿거라 하는 마음에서 한계를 짓지 않았던 근숙이 언니와 나의 역할 분담도 똑 떨어지게 이루어졌다. 나중에야 알게 된 거지만 그 남자도 당분간 도장포가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믿져야 본전이란 생각도 있었겠지만 내 능력을 과대평가한 것이 문제였다. 근숙이 언니도 그런 말을 했지만 그 남자도 나를 잘만 손질해 놓으면 남자 손님을 끌 수 있다고 본 모양이었다. 도장포집 내외가 풀을 쓰고 도배지를 사다가 어두컴컴한 도장포 안을 분통처럼 바르고 근숙이 언니는 베이킹 파우더, 신가루, 커피, 코코아 가루 따위를 구하러 미제 장수집들을 뒤지고 다니는 동안 나는 머리에 파마라도 하면서 조금씩 멋내기 연습이나 하고 있었으면 좋았으련만 그 정도의 철도 안 난 맹문이었다. 그때까지도 나는 생머리를 양갈래로 따 느린 채였다. 그런 풋내기가 조금 있으면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돼 있다는 자만심 같은 것은 있어서 도배하는 것도 아는 척을 하고 장 보는 데도 쫓아다니면서 간섭을 하는 등 총차를 하려 들었다. 마지막 난관은 테이블과 의자를 마련하는 거였다. 집에 있는 책상에 대하여 앉은 뱅이 책상이었고 근숙이 언니네 형편도 마찬가지였다. 가게 주인이 도장 파던 책상을 내놓았고 언니가 집에서 대가리는 떼가고 겉가죽만 남은 발 재봉틀을 가지고 나왔다. 그런 거면 나도 내놓을 수가 있었다. 사과 괴짝을 2개 포개서 만든 것까지 도합 4개의 테이블이 마련됐다. 걸터 앉을 의자로는 발 재봉틀에 딸린 등받이 없는 동그란 의자나 복덕방 앞에 내놓는 평상이 비교적 구하기 쉬웠다. 특히 대가리 없는 발 재봉틀 위에다 테이블볼을 씌운 게 보기도 좋고 편안하기도 했다. 길 가다가도 걸음을 멈추고 들여다볼 정도로 근사한 가게가 된 데는 설거지나 해주겠다던 도장포 안주인의 공이 컸다. 가게 이름은 자매 다과점으로 합의를 보았다. 글씨에는 조예 깊고 솜씨 좋은 도장장이가 있으니
간판 쓰는 건 문제 없었다. 간판도 그럴듯하게 써붙이고 칼피스, 소다수, 오렌지 주스, 냉커피 하는 음료수 이름은 또 따로 써서 가격과 함께 벽에다 바로로도 붙이고 옆으로 삐딱하게도 붙였다. 나는 원가도 잘 모르면서 군숙이 언니가 매긴 음료수 값이 너무 싼 것 같아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여름의 한가운데였다. 날씨는 미친 듯이 달아오르고 있었다. 실제 영업은 하루도 해보기 전에 돈을 빨리 벌고 싶은 욕심만이 걷잡을 수 없이 지글댔다. 인재를 진열하던 쇼윈도에는 근숙이 언니가 솜씨를 발휘한 도넛과 그와 유사한 과자들을 맵시 있게 진열했다. 언니는 똑같은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도 구멍을 뚫어 도넛을 만들기도 하고 다식판에다 찍어내어 전혀 느낌이 다른 과자를 만들기도 했다. 겉에다도 설탕을 묻혔다. 시럽을 묻혔다. 코코아 가루를 뿌렸다. 변화를 주었다. 진열장 안이 도장을 늘어놨을 때보다 더 돋보였다. 길에서도 가게 안이 잘 들여다 보이게 비로도 휘장을 걷어내다가 대신 살림집하고 통하는 빈지문을 가리는 데 쓰도록 했다. 언니 말에 의하면 도넛 값은 시장에서 파는 꽈배기 값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게 매길 수가 없으니 어디까지나 구색이고 어떻게든지 음료수를 많이 팔아야 한다고 했다. 이제부터 돈 버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더 벌고 싶어서 설탕을 조금 쓰고 사카린을 쓰자느니 속여 먹을 궁리부터 했다. 개업하고 한 사나흘은 손님이 꽤 있었다. 그래도 도장포 주인은 거기 만족하지 못하고 저녁이면 회계를 보면서 한 번 다녀간 손님이 다시 오고 싶고 또 딴 사람한테 선전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걸 강조했다. 나는 그게 맛을 담당한 근숙이 언니 들으라고 하는 소리려니 했다. 나는 주문을 받고 언니가 해주는 대로 날라다 주기만 하면 되었으니까 따로 단골을 만들 재주를 부릴 여지가 없었다. 손님이 줄면서 다들 그 탓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우울한 날이었다. 40대의 점잖은 남자가 아무거나 시원한 걸 한 잔 청하고는 나한테 이야기 좀 하자고 했다. 실없는 소리 하게 생기지도 않았거니와 아버지 뻘은 되게 나이가 지긋하기도 하고 손님을 끌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고 해서 순순히 그의 곁에 앉았다. 과연 농짓거리 같은 거 안 하고 언제부터 가게를 열었느냐, 하루 매상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전망은 어떻느냐 등을 꼬치꼬치 물었다. 이 사람도 같은 장사를 하고 싶은가 경계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무엇보다도 초라하게 보이기는 싫다는 생각부터 앞섰다. 그날 내 기분이 유난히 초라했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을 것이다. 나는 개업했을 당시에 하루 매상보다도 약간을 더 부풀려서 지금까지의 평균 매상처럼 말했고 물론 앞으로의 전망도 더 좋아질 것처럼 낙관했다. 그가 일어서면서 음료수 값을 내려고 했다. 그동안 쭉 엿보고 있었는지 안에서 도장장이가 뛰쳐나왔다. 그리고 두 손을 비비며 그냥 가시라고 했고 언제나 들르시면 시원한 걸 대접하겠노라고 했다. 그는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빈손으로 꺼내면서도 별로 미안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고 덤덤하게 가버렸다. 그가 가자마자 도장장이가 도끼 눈을 뜨고 나를 닦아 세웠다.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누구 망하는 걸 보고 싶어? 실은 내가 할 소리였다. 근숙이 언니가 뛰어나와 그를 진정시켰다. 그냥 놔두면 멱살이라도 잡고 말 것처럼 그의 삿대질은 격렬했다. 영문을 몰라 하는 나에게 근숙이 언니는 그 사람이 세금쟁이라는 걸 일러주었다. 나는 벌어먹을 것이 마땅찮은 서울바닥에도 세금쟁이가 있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끽소리 못하고 당하고 들어와 다음 날은 정말로 나가기가 싫은 걸 언제 돌아올지 모를 우리 식구들을 생각하고
억지로 몸과 마음을 추스렸다. 돈 벌기가 쉽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숙부가 지게를 지는 걸 보고도 의지가 됐던 우리가 아닌가. 그러나 멀리서도 자매 다가점이라는 간판이 없어진 게 보였다. 진열장 안에 도넛도 없어지고 대신 도장장이가 뽐내는 감나가는 인재들이 구색맞춰 들어앉아 있었다. 도장장이는 하늘하늘 춘추 비로도 회장으로 전처럼 그쪽을 가려놓고 옥양목 테이블보로 덮었던 상처투성이 책상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바쁜 듯이 목도장을 파고 있었다. 일부러 그런다는 게 드러나게 열중하고 있었다. 근숙이 언니는 살림집 앞마당에서 밀가루랑 기름이랑 설탕이랑 기름 가마랑 접시, 유리컵 따위를 챙기고 있었다. 나는 입술이 떨려 말이 안 나오는데도 언니는 눈짓으로 나에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근숙이 언니가 그동안 집에서 내온 짐이 어찌나 많은지 몇 번은 날라야 할 것 같았다. 그건 그녀가 감수한 손해의 양과도 비례할 것 같아 낯을 들 수가 없었다. 도장을 파던 남자가 우리 들으라는 듯이 이죽거렸다. 물장수를 아무나 하는 줄 아슈? 눈에 콩꽃불이 씌어도 분수가 있지. 그걸 못 알아본 건 내 불찰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세상 물정을 그렇게 모르면서 딴 장사도 아니고 어떻게 물장사를 할 엄두를 내나 내길? 학생은 장사는 틀렸어. 나는 눈시울이 화끈해졌다. 그에게 모욕당한 게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학생이란 소리가 갑자기 가슴에서 뜨거운 걸 밀어 올리는 것 같았다. 주섬주섬 근숙이 언니 일을 거들면서 나로 인해 벌인 철딱선이 없는 사업으로 가장 큰 손해를 입은 게 언니라는 게 하도 명백해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도장장이는 내 덕에 그 구질구질한 가게 도배 하나라도 건졌으니 미안할 것도 없었다. 내가 집에서 내온 건 알맹이 없는 발 재봉틀 껍질이 전부였다. 그래도 근숙이 언니는 그것부터 나르자고 해서 언니하고 맞들고 집으로 왔다. 뚜껑만 남으고 다리와 발판과 바퀴가 다 쇠로 돼 있어서 여간 무겁지가 않았다. 굴릴 수도 있었는데 어서 남들의 이목으로부터 숨고 싶어서 언니와 맞들고 긍정긍정 뛰었다. 비 오듯 땀이 흘렀다. 무쇠도 녹인다는 중복 컬이었다.